암 검진과 수술, 더 이상 함부로 받지 마라. 항암 치료는 사기다. 암입니다. 다행히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하면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을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할 것이다. 역시 건강검진은 매년 받아야 해. 그런데 의사가 말한 대로 수술하고 치료를 받으면 모든 병이 완치될까? 40년 동안 의사로서 수많은 연구를 해온 곤도 마코토는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달려가 의사의 처방을 따라왔던 당신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준다. 20년간 150명의 암방치 환자를 지켜본 저자는 수술하지 않고도 고통 없이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까지 생존하는 암 환자들을 보면서 암은 치료하지 말고 방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1년도 안 돼 고통 속에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았다. 암 때문이 아니라 수술로 장기를 통째로 잘라내 약해진 몸이 항암제의 맹독에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암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진짜 암은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고 유사암은 놔둬도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 암은 고통을 주지 않는다. 암 치료가 고통스러울 뿐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병원으로 달려가 검진을 받고 암이 발견되면 조기에 절제를 하거나 항암제 치료를 받는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약해와 수술의 부작용은 오롯이 환자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의 저자 곤도 마코토의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보다 무서운 과잉 진료의 진실, 병원에 자주 갈수록 빨리 죽음을 맞게 되는 현실을 냉철하게 조언한 양심이사의 책입니다. 암은 절제하지 않아야 낫는다. 항암제는 대부분의 암에 효과가 없다. 건강검진은 백해무익하다 등 의료계의 상식을 뒤엎는 발언들로 의학계의 이단아로 평가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환자의 편에서 진실을 말해왔습니다. 현직 전문의의 솔직한 고백에 이 책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의료도 비즈니스입니다. 환자를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의료 현실에서 자신보다 환자를 더 사랑한 의사의 진심 어린 고백을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환자는 병원의 봉이 아니다. 왜 의사들은 예방주사와 약을 권할까? 사람들은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짜로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약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어디 그뿐인가? 혈압을 한번 재볼까요? 아, 혈압이 조금 높군요.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치도 염려되네요라며 검사를 줄줄이 권하는 경우도 많다. 환자들은 이런 의사의 말에 친절한 선생님이라며 고마워한다. 그리고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건강검진이나 암검사도 규칙적으로 받는다. 혈압이 높다거나 폐에 음영이 보인다는 소견을 들으면 새파랗게 질려서 의사에게 들은 대로 약을 먹고 정밀검사를 받는다. 특히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의 표준 치료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순순히 받아들인다. 환자들은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의 생계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현재 의사들 대부분은 병자를 가능한 한 늘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사의 가모니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 셈이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수술이나 치료를 권하는 데는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새로운 치료제를 판매하기 위한 제약회사의 음모가 숨어 있다.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 역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병원 사업의 일환이다. 제약회사도 마찬가지다. 건강염려증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로 만들어서 효과도 증명되지 않은 치료약과 건강보조식품을 지속적으로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돈만 강탈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혈압 강화제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생명을 단축할 위험도 높일 수 있다. 심지어 합성 비타민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순간
의사들과 제약업계는 두려움에 떨 것이다. 이 책에는 당신에게 숨겨왔던 놀랍고도 끔찍한 진실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흥미로운 최근의 데이터 한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한다.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입원 일수가 9%가 많았고 의료나 약에 소비하는 돈도 9%가 많았다.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곧장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좋은 약을 먹거나 빨리 입원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4에서 5년 동안 전체 조사 대상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26%나 높았다. 병원이나 약에 많은 돈을 쓰고 입원 기간이 길수록 수명이 단축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의사회는 이런 결과를 세상에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의사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4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해온 내가 무엇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자주 갈수록 약이나 의료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의사를 찾아가면 갈수록 검사를 자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게 된다. 암이 발견되면 수술, 항암제 그리고 방사선이 표준 치료 방식이라는 말로 다짜고짜 소중한 위나 자궁을 잘라내거나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된다. 그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그야말로 몸에 나쁜 일만 행할 뿐이다. 대부분의 약은 병을 고치는 힘은 없고 부작용은 크다. 감기약이나 해열제라도 치명적인 쇼크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폐암 치료용 항암제 1회사의 경우 승인 후 3년 동안 이 약을 복용한 8만여 명의 환자 중 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암보다 약이 훨씬 무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복 수술을 할 때 복막을 건드리면 즉시 상처가 생겨 유착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장이 막히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상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암세포가 끼어들어 증식하기 쉬워진다. 내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암은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면서 장기를 절제해도 암은 낫지 않고 항암제는 고통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의료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현대사회에서 성인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부르기로 했다. 좋지 않은 생활습관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의무화해 대사증후군을 마치 범죄인 양 단속하고 혈압이나 혈당치가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약으로 수치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엄격하게 지도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질병의 근본 원인은 노화이기 때문에 저항을 한들 억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즉, 생활습관병보다는 성인병이라는 표현이 본질에 훨씬 더 가깝다. 사람들은 대개 몸이 어딘가 좋지 않을 때 어떤 병명으로 규정되면 비교적 안심하는 반면에 나이 탓이라고 하면 언짢아 한다. 하지만 몸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노화란 세포의 유전자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어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육체적 변화이다. 앞에서 말한 성인병 외에 발목의 통증, 암과 부정맥, 골다공증과 갱년기 장애, 주름과 탈모, 치매 등이 전부 노화 현상으로 이 같은 진행이 빠른 사람은 20대부터 조금씩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증상과 잘 사귀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이런 증상을 함부로 약을 사용하여 억눌러서는 안 된다. 혈압 130은 위험 수치가 아니다. 혈압의 기준치는 각 질환별로 전문학회가 정하고 있는데
서로 담합해서 근거 없이 수치를 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고혈압의 기준치 조작은 눈뜨고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사실 고혈압은 90% 이상이 원인 불명이다. 혈압을 낮추었더니 사망률이 하락했거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감소되었음을 검증해주는 실제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다. 성인이 되면 동맥도 노화로 딱딱해져서 혈액을 흘려보내는 힘이 약해진다. 따라서 우리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을 높이려고 한다. 뇌나 손발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런 상태를 약으로 떨어뜨리면 지각이 둔해지거나 몸이 휘청거리게 된다. 핀란드의 한 연구팀이 75세부터 85세까지의 혈압 강화제를 먹지 않는 남녀 521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그 결과 80세 이상 그룹에서는 최고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들의 생존율이 가장 높고 최고 혈압이 140 이하인 사람들의 생존율은 뚝 떨어졌다. 그런데도 우리는 최고 혈압이 130만 넘어가면 위험하다며 약을 권하고 있다. 기준치를 낮춘 결과 제약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기준치를 슬쩍 손본 것만으로 매출이 6배로 증가한 것이다. 그야말로 혈압 상술의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기준치를 정하는 기준작성위원회 다수가 제약회사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콜레스테롤은 지금도 여전히 나쁜 성분으로 취급되지만 사실은 장수의 원료이기도 하다.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에 총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총사망률이 낮다는 명백한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한 기준치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이 억 단위, 조 단위의 돈을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검사 수치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몸의 힘을 믿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혈당치를 약으로 낮추면 부작용만 커진다. 흔히 당뇨병의 원인으로 여기는 스트레스, 술, 단 것이 직접적으로 병을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혈당치가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높고 실명, 신장질환, 신경장애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당뇨병에는 자각 증상이 없어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완치가 어렵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혈당치가 높게 나오면 의사들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겁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약으로 혈당치를 낮추는 것은 훨씬 위험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약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경우 항상 몸이 나른하거나 초조하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 약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치매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약의 부작용을 의심해 봐야 한다. 전 세계의 당뇨병학회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공복 시 혈당치 기준을 낮춰서 당뇨병 환자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당뇨병에 관한 운동 치료 데이터에 의하면 걷기, 자전거, 수영, 스트레칭 등의 유산소 운동이 혈당치를 떨어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몸을 위해서도 적절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혈당치가 높은 편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일단 부지런히 걷기부터 시작해보자. 콜레스테롤 약으로는 병을 예방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스타틴 계열의 약은 다름 아닌 콜레스테롤 저하제이다. 하지만 기준치를 저하한 근거에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위원 9명 중 8명이 제약업계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항의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기준치를 되도록 낮춰서 약의 판매량을 늘리려는 제약업계의 술수였던 것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까지 써서 낮추는 이유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를 불러오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을 쉽게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해서 과연 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실로 충격적이다.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복권 당첨 확률보다 더 낮은 데다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제약업계가 후원하는 실험은 유리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교묘하게 조작된다. 제약업계에 의하면 스타틴 계열의 약은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 발작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약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임스 라이트 교수는 임상 실험을 반복한 결과 스타틴 계열의 약은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다. 중년 남성의 경우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총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약의 효과는 고사하고 건강을 해칠 위험마저 있다라고 경고했다. 혈당약도 마찬가지이다. 약이나 인슐린 주사로 혈당치를 엄격하게 관리해도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데이터는 전혀 없다. 반대로 환자들의 생명이 단축되었다는 데이터는 있다. 즉,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같은 병은 대부분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말이다.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장이나 담낭의 폴립, 그리고 조기암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몸에 이롭다. 암 오진이 사람 잡는다. 현재 질환에 의한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병은 암이다. 그런데 진료에 있어서 암만큼 헷갈리기 쉽고 오진이 많은 병도 없다. 단순한 종기나 염증을 암으로 잘못 진단받고 위나 유방이 몽땅 잘려나가거나 생명을 잃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 여러분은 이 방법으로 암이 나았다라거나 말기암에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암이 과연 진짜 암이었을까? 나는 그것이 무척 의심스럽다. 암 초기 진단의 오진 확률은 높을 때는 12%나 된다. 또한 같은 병변이 다른 나라에서는 양성 종양, 일본에서는 암으로 판정되거나 일본 내에서도 전혀 다른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암에는 전이가 되지 않는 유사암도 많다. 진짜 암세포는 숙주의 정상세포가 변이하여 만들어지며 주변의 조직에 침입 또는 침윤하고 멀리 떨어진 조직에 전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숙주를 죽일 때까지 계속 증식해서 숙주와 함께 자폭한다. 한편 생명을 빼앗지 않는 암은 암과 비슷한 것, 즉 유사암에 지나지 않으며 진짜 암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증상도 없는데 검진에서 암이 발견되면 의사는 조기에 절제하면 거의 100% 완치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암이 아니라 유사암으로 잘라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암의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다. 의학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암은 치료되는 병이다. 1년에 한 차례 검진을 받으면 암이 되기 전에 저지할 수 있다고 선전하며 암검진 시장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줄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진짜 암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의학계의 말처럼 암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면 한때 사망 원인 1위였던 뇌졸중이 지금 4위가 된 것처럼 암 사망률도 매년 눈에 띄게 줄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암 사망률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1960년대부터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암은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암검진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밀하게 검사를 할수록 최신 첨단 기기를 사용할수록 암은 더 잘 발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암이 아니라 암과 비슷한 것으로 그것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예를 들어 50세를 넘긴 남성 사망자 2명 중 1명은 해부를 해보면 전립선암이 발견된다. 그것은 그냥 놔둬도 커지지 않는 잠재암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검진에서 전립선암을 굳이 찾아내서 자각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수술로 절제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결정하라고 압박한다. 수술의 후유증은 물론 방사선 치료로도 합병증이 일어나 심할 때는 인공항문을 달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성인 3명 중 1명은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갑상선암으로 죽는 사람은
암에 의한 총 사망자 수의 0.1%, 즉 연간 약 300명에 불과하다. 서양의 경우 폐암, 대장암, 유방암의 제비뽑기 실험이 여러 차례 행해진 바 있는데 검진을 해도 검진을 하지 않아도 사망률은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에서는 1989년에 야스오카 마을이 암 검진을 그만두었는데 이후 그 지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검진을 받으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수술 후유증이나 항암제 부작용,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빨리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암 수술을 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나을 가망이 없는데도 하는 수술, 다른 치료법이 명백히 효과적인데도 하는 수술, 수술 자체로 인해 환자의 수명이 단축되고 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암 수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암은 절제하더라도, 즉 수술은 성공해도 수술 후의 장애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환자가 암 수술 직후에 사망하는 일이 많은데도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도 이상한 일이다. 수술 전에 암에 대한 공포심이 한껏 조장되기 때문에 유족이 암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른 병이나 부상도 마찬가지이지만 암으로 의사가 수술을 권할 때는 그 수술이 정말로 필요한지 철저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한 번의 CT 촬영으로도 발암 위험이 있다. 엑스레이 검사나 CT 검사 등에 의한 의료 피폭에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건강한 사람이 방사선에 대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방사선 검사이다. 방사선은 세포 속의 DNA를 무조건 손상시킨다. 촬영 시 노출된 방사선 양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반드시 발암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국가나 의료기관은 의료 피폭의 위험은 거의 없다는 식의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CT 검사의 피폭설량은 일반 X선 촬영의 200에서 300배나 된다. 단 한 차례의 CT 촬영으로 발암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흉부에 국한된 CT 검사에서도 의료 피폭설량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T 검사로 인해 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부디 주의하기를 바란다. 의사를 믿을수록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요즘 질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 조기 치료 등 예방의학이 대유행이다. 의학계 입장에서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는 사람만 진찰하다가는 환자 수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병을 찾아내고 치료함으로써 업계의 번영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에 미리 대처해서 막는 의학이 아니라 환자를 끌어들이는 의학인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이 개입하여 심장질환 관리를 했던 그룹이 의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그룹보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살펴보면 증상이 없는데도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등을 약으로 낮추면 수치는 개선되어도 심장에는 좋지 않다. 검사에서 병이나 이상이 발견되어 의사로부터 지도나 약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것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 심근경색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진다이다. 3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 가능한 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한 번에 3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믿지 말고 5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곤 한다. 약을 몇 종류나 복용하면서도 늘 몸이 좋지 않다는 환자나 고령자 중에서 치매나 현기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약을 전부 중단하라고 조언한다. 약의 복용을 그만둬도 약효는 얼마간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일 없이 몸 상태가 거의 호전된다. 약은 독이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실명, 목숨을 앗아가는 폐렴 등 심각한 약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것은 의사나 제약회사가 병사라고 거짓 보고를 하거나 환자 측도 약의 부작용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흔히 약의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해가 일어났을 때를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약의 작용은
전부 주작용이며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가져오거나 악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 먹지 마라.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은 기침이나 콧물로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몰아내고 체온을 높여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백혈구를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침과 열을 약으로 억누르는 것은 감기와의 싸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몸에 눌러앉아 감기가 좀처럼 낫지 않는다. 독감을 백신으로 막았다거나 타미플루, 리렌자 같은 약으로 치료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반면에 그 약해로 인한 뇌장애나 사망 사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빨리 낫는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느긋하게 쉬는 것이다. 독감인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약을 처방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안정하라고 하는 의사도 적지 않다. 감기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열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길 염려는 없다. 오히려 해열제의 부작용에 의한 뇌장애나 사망 위험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해열제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항생물질은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는 데다 그로 인해 내성균이 발생하는 등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가벼운 감기인데도 항생물질을 처방하는 의사는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항암 치료가 시한부 인생을 만든다. 최근에는 암으로 인한 시한부 6개월이나 3개월 선고가 유행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의사가 말하는 환자의 여명 진단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어떤 환자는 폐암 사기로 온몸에 암이 전이된 상태였는데 각종 임상 데이터로 판단할 때 반년 이내에 50%가 사망하고 3년 생존율은 10%였다. 하지만 나는 늘 말해왔듯이 환자에게 전이가 되었어도 암에 의한 자각 증상이 없으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바로 죽는 경우는 항암제 치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뿐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 환자는 늑골과 폐의 통증이 심할 때만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외에는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좋아하는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그 후로 3년 9개월 동안이나 살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또 다른 환자는 자궁암 수술을 받고 얼마 후 림프절에 암이 재발했다. 당시 그녀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즉시 재수술하지 않으면 반년 내에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암이 재발한 상태 그대로 방치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암은 반년 만에 크기가 2배가 되었지만 선고된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자각 증상도 없고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웃으며 내게 말했다. 그 의사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의사의 시한부 진단을 믿을 수 없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암의 성장 속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암 병소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성장하려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암이 커지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명 진단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 것은 중요 장기들이 손상되어 기능이 떨어졌을 때다. 그러나 중요 장기에 전이가 되더라도 자각 증상이나 기능 부전이 없으면 그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다. 이때도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3개월밖에 못 살고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1년은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치료를 권하는 의사라면 당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나오길 바란다. 암은 건드리지 말고 방치하는 편이 낫다. 암과 싸울수록 고통에 시달리다 죽는다. 자르면 암이 날뛴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체내에 메스가 들어가면 정상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숨어있던 암세포가 끼어들어 쉽게 증식한다. 게다가 지금 있는 암을 아무리 크게 잘라내도 그것이 진짜 암이라면 암은 사라지지 않는다. 발견되기 전에 이미 여기저기로 전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항암제는 암 치료에 아무 소용이 없다. 흔히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암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줄인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 암덩어리는 반드시 다시 커진다. 즉,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암을 치료하거나
좀 더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암은 대부분 위암이나 폐암, 유방암처럼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형암으로 이런 암에는 항암제가 무의미하다. 즉, 항암제는 고통스러운 부작용과 수명을 단축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는 말이다. 나는 많은 암 방치 환자를 지켜봐왔지만 몇 개월 만에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같은 암은 방치하면 통증 같은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것은 불필요한 치료 때문인데 의사들은 가족에게 치료는 무서운 것임을 알려주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지 마라. 항생제에 대한 세균의 내성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은 아주 심각한 병원 내 감염 국가이다. 세균이 내성화하면 그때까지 효과가 있던 약이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증상도 악화되고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암방치 요법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편안한 죽음을 원한다면 암은 그냥 내버려둬라. 암은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을 통제할 수 있고 그 결과 죽기 직전까지 치매에 걸리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일 없이 비교적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검진 등으로 암을 억지로 찾아내지 말고 만약 발견되더라도 치료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래 살 수 있다.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다. 무리한 연명치료로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주의해야 할 것은 수액주입이다. 대부분은 환자의 신체 부분에 정맥에 관을 꽂아 하루 종일 수액을 주입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주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환자의 몸이 수분으로 붓게 된다. 그 수분이 폐에 다다르면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힘들어지고 환자가 고통스러워한다.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영양을 공급해주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수액 주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환자를 익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수액 주입을 하지 말고 환자가 고목이 말라가듯 자연스럽게 숨을 거두게 하는 편이 낫다. 그것이 환자에게는 고통 없이 가장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병원 측은 경제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액을 주입할 거면 무슨 약이라도 같이 넣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항생제까지 투여하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가 더욱 고통을 겪게 된다. 환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낸 의료처치가 오히려 문제거리가 되는 일이 흔히 있다. 콧구멍을 통해 위까지 튜브를 삽입해 영양분을 주입하는 비강 영양이나 배에 구멍을 내어 위에 직접 튜브를 삽입해 영양과 수분을 주입하는 위로도 그런 경우이다. 몇 년씩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암검진이 긁어 부스럼이 되는 5가지 이유. 1. 암의 정의 및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암검진은 하면 할수록 암이 발견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 중에는 오진도 많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유사암이나 잠재암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2. CT 검사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CT나 PET 등에 의한 암검진은 방사선 피폭설량이 많아서 단 한 차례의 검진으로도 바람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검사 자체가 바람을 촉진할 수 있다. 3.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된 상태이다.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진짜 암이라면 검진에서 발견될 정도의 크기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전이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암검진에서 발견될 암을 그냥 방치해두게 된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검진을 받고 있는 그룹과 다르지 않다. 4. PET 검사는 피폭량이 많다. PET 검사는 CT 등의 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암 병소를 찾아내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그 병소는 이미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진짜 암이거나 유사암이므로 일찌감치 발견해도 수명은 늘어나지 않는다. 또한 PET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므로 피폭설량이 많아 한 차례의 검사로도 발암 원인이 될 수 있다.
5. 정밀한 검사를 할수록 유사암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에는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중에도 집단 검진은 효과적이지 않고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개별 검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절제 수술하지 마라. 유방 촬영술로 발견된 암은 대부분 유사암이다. 요즘에는 여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검진이나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바로 1990년대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핑크리본 운동이다. 이 운동은 미국의 한 여성 잡지사와 화장품 회사가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여성들의 유방암으로 인한 고통과 희생을 줄여보자는 목적으로 시작한 계몽운동이다. 그러나 이 거창한 계몽운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10년 동안 유방암 발병률은 급증하고 있다. 또한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캐나다의 한 연구조사에서는 오히려 총사망률은 검진 그룹이 좀 더 많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나는 여성의 유관 내에 머물러 있는 암이 축소되거나 소실된 경우를 많이 봐왔다. 나의 진료 경험으로 도달한 결론은 흔히 유관 상피내암으로 진단받는 병변은 암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나타난 유방병증이라는 것이다.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암은 99% 이상이 유사암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로 유방을 절제할 확률이 높다. 수술을 받더라도 수명이 늘어나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나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유방암 검진의 결과는 전부 잊어버리세요라고 말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무의미하다. 이 역시 암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성행위로 감염되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의 상피와 점막에서 사마귀를 발생시키거나 증식을 일으키는데 병변이 암과 비슷해서 암으로 혼동하기 쉽다. 자궁암 검진에서 발견되는 영기의 암은 99% 이상이 유사암이다. 백신 접종이 진짜 자궁경부암을 예방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 게다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은 부작용의 위험도 있다.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열, 두통, 심지어 실명, 의식 상실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위 절제 수술보다 후유증이 더 무섭다. 위를 전부 적출하거나 위에 출구인 유문까지 크게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 환자는 먹은 것을 소화하고 먹은 것을 모아두었다가 조금씩 십이지장으로 내보내는 위의 두 가지 큰 기능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환자는 몸이 바싹 마르고 기력도 잃는다.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명까지도 단축된다. 이전에 외래 환자로 나를 찾아온 A씨는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조기 위암이 발견되었는데 위의 3분의 1을 수술로 잘라내지 않으면 2년에서 5년 정도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다른 의견을 기대하며 찾아간 또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다. 그는 나와 상담을 한 뒤 위를 잘라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받은 검사에서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검사를 한 때로부터 5년도 더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cm 미만의 동맥류는 파열 가능성이 낮다. MRI나 뇌파검사 같은 뇌종합검진은 득보다 실이 많다. 세계 최초의 뇌영상 검사는 1988년 신경외과 의사가 개설했다. 그는 미파열 동맥류를 발견해 처치하면 뇌졸중을 줄일 수 있다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을 데이터로 입증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에 한 가지 일화가 소개된 적이 있다. 65세의 여성이 뇌영상 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뇌혈관에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가 있습니다. 운이 나쁘면 당장 내일이라도 파열할지 모릅니다. 수술로 이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파열의 위험보다 수술의 위험이 훨씬 낮아요.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수술을 선택한 그 여성은 수술 후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고 언어에 장애가 왔으며 2년이 지나도록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수술 후 수술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파열 가능성은 1에서 2%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파열 동맥류 수술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한다. 채소 주스, 면역요법 등 수상한 암 치료법에 주의하라. 의사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방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저서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이암이 사라졌다거나 말기암의 증상이 나타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은 내가 진찰한 수백 명의 환자와 세계의 여러 논문을 봐도 한 사람도 없다. 실질적으로 암 진단에 꼭 필요한 병변의 일부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세포를 조사하는 일조차 하지 않은 엉성한 에피소드가 지나치게 많았다. 예컨대 폐의 음영을 전이암으로 진단하고 자신의 요법을 권한 뒤 암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식의 속임수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왜 수상한 암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까? 첫째는 외국에서는 양성종양으로 보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암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것이 효력을 나타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그때까지의 치료법을 그만둔 덕분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상태가 개선되고 좀 더 오래 살게 된 데에는 항암제 사용을 그만둔 효과가 크게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암을 치료한다는 방법들은 하나같이 연명 효과조차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비용은 상당하다. 특히 프로폴리스, 상황버섯 배양균 개체 등은 의사 말대로 복용할 경우 한 달에 많은 돈이 드는 것이 보통이다. 큰돈을 지불하고 명을 단축한 환자들의 사례도 많다. 혈액암은 고형암과 달리 항암제가 잘 듣는데도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요법에 집중해 세상을 떠난 환자가 있었다. 어떤 환자는 내게는 비밀로 하고 양나무 달인물을 계속 마시다가 갑자기 온몸의 피부가 벗겨져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면역력으로는 암을 이길 수 없다. 면역력을 강화해도 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효과가 없다라는 설이 상식이다. 면역세포요법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더러 면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요법으로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사는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너무 잦다. 사례 1. 검진 때 권유받은 검사를 받은 후 급성 췌장염에 걸렸다.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할 때 어떤 원인으로 췌액이 새어나와 주변의 조직을 녹이면 그렇다. 사례 2. 암을 절제해 놓고는 암이 아니라고 한다. 사례 3. 목이 부어서 간호사가 진통제를 넣었는데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해열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급성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 체중과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마라. 갑자기 살이 빠지면 암이 증식한다. 식사요법은 대개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육식을 하지 않거나 현미와 채소만 먹는 식이므로 단숨에 살이 빠진다. 암 환자가 그런 식으로 살이 빠지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식해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 건강조사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사증후군에 막 접어든 정도, 즉 약간 뚱뚱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장수한다. 정상세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지름길인 것이다. 적정량을 지키면 술은 장수에 도움이 된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사로부터 가장 먼저 듣는 말이 금주와 금연이다. 확실히 흡연은 삼가야 한다. 한편 술은 지나치지만 않으면 오히려 수명을 연장해 준다고 생각한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진다. 스트레스로 신경이 곤두설 때 술을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긴장이 풀리는 것도 혈관 확장 효과 때문일 것이다. 미국 암학회는 허혈심장병의 위험도는 음주량과 관계없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마시는 사람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물론 과음은 금물이다. 과음을 하면 간뿐만 아니라 뇌도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술을 적당량 먹는 사람은 뇌의 노화가 느렸다. 맥주의 경우는 하루에 500ml 용량으로, 소주는 물을 섞어 두세 잔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두고 즐기도록 한다.
다시마나 미역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라. 채소만 많이 먹는 것이 정말 몸에 좋을까? 비타민과 미네랄을 무엇인가로 보충해야 한다는 경고가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량은 충분하다. 건강을 위해 그것들을 따로 보충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나쁘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암이나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져서 생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인공적으로 합성된 비타민을 보조식품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채소나 과일로 섭취하는 천연 비타민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 좋다는 보장은 없다. 폐경기 여성은 다시마나 미역의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국립암연구센터는 해조류에 함유된 요오드는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갑상선암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콜라겐으로 피부는 탱탱해지지 않는다.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은 뱃속에서 다 분해된다.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처럼 피부 탄력, 미백, 운동 능력 향상, 관절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보조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입으로 섭취한 콜라겐이 피부를 직접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며 글루코사민이 무릎까지 닿는 것도 아니다. 보조식품에 관한 과대선전에 속지 마라. 콘드로이틴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것도 전부 원리는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먹든 마시든 어차피 뱃속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목표 부위에 도달하지 못한다. 게다가 보조식품은 전부 특정 영양소의 과잉 섭취 위험이 있다. 베타카로틴조차 지나치게 섭취하면 폐암이나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염분이 고혈압에 나쁘다는 것은 거짓이다. 염분은 적게 섭취할수록 좋다는 인식이 정착한 탓에 이제 라면 국물 같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마시면 몰상식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연구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오히려 염분이 부족한 사람 쪽이 병에 더 잘 걸리고 일찍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염분을 감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염분 감량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커피는 암이나 당뇨병, 뇌졸중 예방에 좋다. 커피를 마시면 간암과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감소한다. 세계 각국의 대규모 조사에서 건강에 관한 커피의 놀라운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망할 위험이 10% 낮다. 커피는 건강을 지켜주고 미용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해지려면 아침형 인간이 되라. 최고의 건강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 등의 각종 호르몬은 수면 중 24시 전후에 가장 활발히 분비된다. 매일 이 시간대에 숙면을 하면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재생되며 병이나 상처가 순조롭게 회복된다. 또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나친 청결은 도리어 몸에 해롭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원한다면 머리를 자주 감지 마라. 우리 몸의 면역 상태는 자연계의 불결한 것, 기생충, 세균 등에 접촉하면서 성숙해가므로 지나치게 청결한 환경에서는 약해진다. 인간은 원래 몸 자체가 세균 덩어리이다. 인간의 몸에 세균이 없다면 우리는 즉시 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다면 비누와 샴푸 사용을 중단해보자. 큰 병원에서 환자는 피험자일 뿐이다. 큰 병원에 가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소홀한 경향이 있으며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큰 병원일수록 실험적인 부분에 주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약 실험을 하면 제약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병원을 경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유명한 병원일수록 병을 더 철저하게 찾아내게 되기 때문이다. 병을 못 보고 놓친다면 병원 명성에 누가 되므로
환자가 일단 병원에 가면 철저하게 검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검사 항목에는 대부분 기준치라는 것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도 80%가 병이 있거나 이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스킨십은 통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애정이 담긴 손길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의학이 아무리 진보해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치료의 근본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스킨십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데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입을 움직일수록 건강해진다. 혼잣말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입으로 소리를 내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웃음은 부작용이 없는 명약이다. 심박수나 호흡수가 늘어나 혈행이 좋아지고 횡격막이 상하로 크게 움직여 배근육과 등근육이 운동된다. 위장을 자극해서 배변도 원활해지며 심호흡 효과 등으로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균형이 바로잡혀 혈당치나 혈압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치매 치료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손과 입을 많이 움직일수록 뇌도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걷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내 몸을 부지런히 사용하자. 근육은 자주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굵어지고 강해진다. 뇌신경세포도 계속 생각하고 무언가를 느끼면서 살면 100세가 되어서도 활발하게 활동한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즉시 약해지고 근육량도 줄어든다. 고령자의 경우 한 달 정도만 누워 지내도 대부분은 제 힘으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된다. 통증이 있다고 그 부분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움직여주는 편이 빨리 회복된다. 50견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대로 굳을 염려가 있다. 용기를 내어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보자. 독감 예방접종은 하지 않아도 된다. 독감 백신은 독감 예방에 효과가 없다. 백신을 맞은 그룹과 맞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독감 예방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다. 게다가 60세 이상에서는 백신을 맞은 그룹 중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았다. 표면적으로는 심근경색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떻게 봐도 백신의 부작용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독감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를 일으키므로 효과가 있는 백신을 만드는 것은 이론상 거의 불가능하다. 해외 학자들은 타미플루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항바이러스 작용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해왔다.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는 제약회사가 주도한 것이 많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독감을 예방하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감이 유행할 때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다. 내버려두면 낫는다고 생각하라. 의사가 된 후로 의료에 대한 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의료행위로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독감은 치료할 수가 없고 암, 신장병, 간염의 경우 낫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도 낫지 않는다. 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심하고 오히려 목숨이 단축되는 경우도 많다. 당뇨병, 류머티스는 수치를 낮추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정도밖에 치료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실화가 있다. 콜롬비아에 있는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사망률이 35%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는데 전체 사망률이 18% 감소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망률은 파업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병원에서의 입원 기간이 긴 것도 문제이다. 새끼손가락 뼈가 부러진 것뿐인데 필요도 없는 항생물질 수액을 맞느라 며칠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다. 특히 고령의 환자는 입원을 하면 대부분 침대에 누워만 있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져서 머리가 금방 둔해진다. 이것은 치매로 이어지는 큰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심하지 않은 통증이나 질환은 내버려두면 낫는다는 생각으로 방치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수술이나 입원을 권유받을 경우에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지 모든 정보를 찾아본 후에 결정하도록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첫째,
응급 상황일 때 외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검사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나 의미 없는 수술, 약해로 고통받거나 사망할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둘째,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다.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가족에게 전달한다. 셋째,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쉽게 골절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대로 몸져눕게 되면서 의식까지 단숨에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균형 감각을 돕는 좋은 훈련이므로 평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자. 다치지 않게 반드시 난간을 잡고 오르내리도록 한다. 넷째,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므로 가족을 불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치매를 예방하도록 하자. 희로애락이 강한 사람일수록 치매에 안 걸린다. 치매는 흔히 고독병이라고 불린다. 하루 종일 혼자서 텔레비전만 보는 일상이 계속되면 순식간에 치매가 온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의 뇌는 완전히 수동적이 되어 멍하니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이므로 점점 퇴화된다. 또한 손발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므로 몸도 쇠약해진다. 취미생활이나 소일거리로 손발과 머리를 자주 쓰는 사람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희로애락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 즉, 여러 가지 일에 호기심을 가지며 즐거울 때나 기쁠 때 크게 웃고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는 마음껏 우는 것이다.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인생을 설계하라. 100세까지 일하는 시대가 온다. 최근 들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인류 역사상 전무한 초장수 사회를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우리는 발상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 첫째, 사회 환경에 맞는 기술을 미리 습득한다. 둘째,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자발적인 건강관리에 힘쓴다. 셋째, 지금까지 키워온 인적자원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법을 생각한다. 넷째, 회사 생활을 할 때의 지위나 자부심에 연연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당신도 암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암을 선고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 1. 위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60세의 남성입니다.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으로 위의 출구가 좁아져 있었습니다. CT 검사에서는 간에 2군데의 전이병소가 발견되어 의사로부터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절제 수술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항암제 치료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고치려고 생각할수록 무의미한 치료에 매달려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증상 완화나 연명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2. 담낭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행 담낭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제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소화기암에는 항암제가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일반인들은 항암제로 암덩어리가 사라지거나 크기가 작아지면 치료되었거나 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낭암이 항암제로 사라지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1% 전후로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이 1%의 경우도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 소실이라고 해도 암덩어리가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줄어든 것일 뿐 암은 반드시 다시 커집니다. 그리고 항암제에는 독성이 있어서 반복해서 투여하면 금방 치사량에 달하게 됩니다. 항암제 치료 전문가들은 암이 축소되거나 소실되면 효과가 있다고 떠들어대면서 세상을 착각에 빠뜨립니다. 암덩어리가 완전히 축소된 경우만 언론에 소개하고 환자의 그 후의 상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암이 사라졌다는 기사는 사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를 선택하면 평온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A씨는 식도 부근에 암이 생긴 위암 환자로 임종에 가까웠을 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연명치료도 거부한 남성이다.
그가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암 선고를 받고 약 7년을 더 살았다. 마지막에는 암이 점점 커져서 식도가 거의 막히다시피 했다. 이런 경우 음식물이 통과하기 어려워 식욕이 떨어지는데 환자 본인은 그냥 그대로 놔두기를 원했다. 식도를 조금만 넓히면 음식물을 넘길 수 있어서 좀 더 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제안해 보았지만 환자는 예전에 수술로 고통받은 경험이 있어서 어떤 처치도 싫다며 거부했다. 식도를 넓히는 시술을 거부하고 3주일 정도 지나자 가족으로부터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다. 쇠약사라고 해야 할지 아사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촛불이 꺼지듯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B 씨는 직경 2cm의 유방암이 발견된 45세 여성이었다. 그녀는 유방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4년이 지나자 암이 20cm 크기로 증식해 유방 전체가 암으로 뒤덮여 피부가 새까맣게 변색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심한 말기 증상이 나타나면서도 통증은 느끼지 않았다. 마지막에 그녀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지내야 했지만 그때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체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촛불이 꺼져가듯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생존율은 어떤 경우든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말기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평온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쪽을 선택할지, 표준 치료를 받아들여 고통스럽더라도 좀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를 방법을 선택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다. 죽음을 대비해 사전의료의향서를 써놓자. 당신은 어떻게 죽고 싶은가?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쓰러져도 그냥 놔둘 것. 옆에 오지도 말 것. 이것은 내가 작성해서 가족에게 건네둔 사전의료의향서 요지이다. 밖에서 쓰러지면 보통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간다. 뇌출혈이라면 의사는 머리를 열고 혈관을 묶어 지혈한 다음 혈전을 제거한다. 심근경색이라면 심장혈관의 가능관을 삽입하고 막혀있는 혈전을 약으로 녹인다. 자력으로 호흡할 수 없는 경우는 기관에 관을 넣어 인공호흡기에 연결한다. 요즘 세상은 이처럼 고도의 치료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숨에 죽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반신불수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떠안게 된다. 재활치료는 너무나 힘들고 튜브나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채로 죽는 것은 정말이지 싫다. 나는 수명에 몸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 곤도 마코토 의사의 사전의료 의향서. 연명치료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오늘까지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답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거나 불러도 아주 약하게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력으로는 호흡도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아도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급차는 절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병원에 실려왔다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연결했다면 떼주십시오. 자력으로 먹거나 마실 수 없다면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지 말아 주세요. 수액도, 튜브 영양도, 승합제, 수혈, 인공투석 등도 포함해 연명을 위한 치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하고 있다면 전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 모르핀처럼 통증을 완화시키는 처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연장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나의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 문장을 냉정하게 생각한 후에 작성했으며 가족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연명치료는 일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을 여기에 맹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단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병원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온몸에 수액을 맞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을 것인지 말이죠. 저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평온하게 집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죽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모르고도 당하고 알고도 당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아픈 환자들이 병원과 제약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사나 약보다도 애정이 담긴 손길이 치료의 근본이며 사람들과의 친밀한 스킨십이 통증을 약화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고 단 한 분이라도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